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도 몸도 마음도 아픈 곳 없이 좋은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애플 소식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애플 소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애플 소식은 월가의 컨센서스와 함께합니다. 애플에 대한 월가의 컨센서스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 9월 15일 애플의 이벤트가 있었죠. 그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IT나 테크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소개드리지 않고 수익성과 관련된 얘기만 선별적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막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오늘의 애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챕터인데요. 애플에 대한 월가의 컨센서스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월가의 컨센서스 시간이 좋다고 느껴서 이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해당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나 매수 의견, 매도 의견 그런 것들이 어떤 배경, 어떤 논리적 근거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해당 목표가가 적정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목표가일지라도 어떤 애널리스트는 아이폰의 성장을 점치기도 하고 어떤 애널들은 서비스 사업의 성장 때문에 해당 주가가 받쳐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의견입니다. 웻부시의 다니엘 아이브스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했으며 시장보다 좋은 성과를 보일 거란 의미입니다. 목표 주가도 150달러로 유지하면서 물케이스 예상보다 잘 됐을 경우에는 175달러까지 올라갈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애플이 15일 행사를 통해서 다수의 신제품들이 공개되었던 점과 함께 5G 아이폰 12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여전히 주목하고 있지만 새롭게 애플워치, 아이패드, 애플원 등의 번들은 앞으로 내년까지를 볼 때 성장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플워치에 관련해서는 전세계 아이폰 사용자 중 약 10%가 애플워치를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향후 3년에 걸쳐서 25%까지 확대될 것이란 불리시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애플의 신규 서비스 번들은 적시에 출시되었고 번들을 통해서 연간 서비스 매출 증가율은 5%에서 7%포인트까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비자의 억눌린 수요와 애플의 생산 규모 확대가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면서 애플은 10년 만에 오는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을 다시 한번 반영한 주가입니다. 두 번째, 크레딧 스위스의 매튜 캐브랄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 또한 95달러로 유지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투자 의견은 어떻고 이것을 상향하고 있는지 유지 중인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얼마이고 이것을 상향하고 있는지 유지 중인지 하향인지 뭐 이런 의견들을 공부하시면서 이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의견 하에서 95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했구나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감을 같이 잡아볼까 합니다. 애플의 5G 아이폰 출시일은 9월 중순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 2021년 1분기로 연기된 가운데 신제품 행사는 애플워치, 아이패드, 애플원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애플의 15일 행사에서 공개되었던 점은 대체로 예상되었던 것들이고 동사가 애플원 번들과 피트니스 플러스를 출시했다는 점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려는 경쟁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말했습니다. 5G 아이폰 출시는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이나 5G 아이폰이 출시되더라도 5G 네트워크가 필요한 앱들이 제한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5G망을 아직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액,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는 116.25달러에서 13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요 지역별로 애플의 아이폰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가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수요와 그리고 통신사들의 기기 보조금 지급 정책은 현재 역대 최저 수준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을 포함하여 5G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에 앞서 유리한 환경들이 조성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맥닐리는 지역별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주로 아이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잡고 있는 애널리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 정부 주도의 화웨이 제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애플의 스마트폰으로 강력히 유인하진 못하겠지만 여전히 아이폰 판매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아이폰 6부터 8까지 이어진 구형 버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구매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신형 아이폰으로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웻부시의 댄 아이비스처럼 5G 슈퍼사이클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애널이었습니다. 세 번째 애널리스트 JP모건의 세믹 채터지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는 15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이었는데요. 이번에 제시된 서비스 분야 피트니스 플러스와 애플 원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피트니스 플러스는 애플의 원 프리미어 번들의 가치를 높여주나 제3자 하드웨어로서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콘텐츠가 많아지기 전까지는 독립적인 서비스로서는 애플의 피트니스 플러스가 유의미한 지위는 갖지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피트니스 플러스는 또한 애플워치로부터 애플의 원 프리미어 번들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으나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애플의 원 번들 중에 프리미어 서비스 2등급에만 피트니스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피트니스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펠로톤의 구독형 서비스를 지목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의 마지막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CT의 짐 수바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였으며 목표 주가는 112.5달러에서 125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전자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이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면서 애플의 웨어러블 부분의 매출액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CT는 애플워치에 대한 가족용 설정을 추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가족끼리는 하나의 아이폰에서 여러 대의 애플워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로써 웨어러블에 대한 사용자 기반이 가족끼리 묶이면서 더 넓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폰 12에 대해서는 다소 늦어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성수기에 앞서서 잘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애플의 소식은 9월 15일 날 있었던 애플의 이벤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애플 워치 파트에서의 변화와 애플의 서비스 분야의 변화로 요약했습니다. 애플의 이벤트 중 첫 번째는 애플 워치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애플 워치 시리즈의 6에 혈중 산소 포화도 체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플 워치의 SE 보급형 버전이죠. 애플의 서비스 수익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더 많은 하드웨어들이 생기기 때문에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도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애플워치에서는 USB 전원 어댑터가 빠질 예정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6에서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센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혈중 산소 포화도 체크 기능이 추가된 부분이죠. 한마디로 헬스 관련 센서가 탑재된 것인데요. 화면이 실외에서 2.5배 더 밝아질 수 있으며 고도계는 항상 켜지는 것으로 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함된 혈중 산소 포화도의 측정은 적혈구를 통해서 폐에서 신체로 운반되는 산소의 퍼센트를 보여주며 혈액의 반사광을 통해서 15초 만에 측정이 가능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트니스 플러스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북미에 위치한 병원 및 토론토 대학의 연구원과 함께 애플은 혈중 산소 포화도 같은 헬스케어 지표들을 활용해서 신부전 같은 질병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등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애널리스트의 얘기처럼 차후 피트니스 플러스의 콘텐츠가 추가되어진다면 펠로톤과 룰루레몬 등과 비슷한 니즈를 가지고 경쟁하게 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워치 중 두 번째 변화, 애플워치 SE가 추가되었습니다. 애플워치 SE의 카피는 손색 없다, 부담 없다인데요. 이제 아이폰에 이어 애플워치에서도 보급형 라인업인 SE가 추가됨에 따라 시리즈 6과 기능은 거의 비슷하지만 피트니스를 이용하기에 필요한 정보인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부분은 빠졌습니다. 제가 조금 더 요약을 더 해본다면 시계 기능과 기존의 스마트워치를 원한다면 SE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피트니스 플러스 등을 통해서 헬스케어까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리즈 6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이라 예상됩니다. 워치의 마지막 변화, 이제 애플워치에서는 USB 전원 어댑터가 빠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애플의 워딩 그대로 조금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애플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애플워치를 사면 있었던 패키지 박스에서 USB로 충전하는 전원 어댑터를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선 충전으로 하면 되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이전에 애플이 보여줬던 무선 이어폰으로의 변화와 수익성의 증가처럼 이제는 무선 충전기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출시될 아이폰 박스에서도 충전기와 번들 이어폰이 제거될 거란 루머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피셜로만 따져본다면 애플워치에서는 충전기가 사라진다는 루머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애플 서비스 파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올 가을 출시될 것이라 예상이 있는 애플 원의 구독 번들에 대해서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올해 말쯤에 출시될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요. 애플 서비스 부분의 첫 번째 얘기는 애플 원 서비스입니다. 애플의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부분의 수석 부사장인 에디 큐는 애플 원에 대해서 언급하며
전체적인 구독 서비스를 묶어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다, 이 점을 다시 역설했는데요. 그러나 생각보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서비스 옵션이었습니다. 물론 애플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아케이드와 TV 컨텐츠의 개편 및 활성화를 이룸에 따라 미래를 본다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생각보다는 할인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 조금 파이였는데요. 각각을 별도로 구매하는 것을 볼 때 등급별로 한번 볼까요? 인디비주얼은 월간 $6 정도를 절감하고, 패밀리는 월간 $8 정도를 절감하면서 5명까지의 공유가 가능하고, 프리미엄은 매월 $25를 절감할 수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5명까지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현지에서 테크 리뷰 커뮤니티 쪽에서도 중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조합하자면 대부분의 애플 서비스들을 이미 구독하고 있는 경우에 이 선택지가 의미가 크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잠재 고객들을 유인시키는 동기로서는 조금 약하다는 지점이고, 사실 대부분의 고객을 따진다면 애플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진 아직 않기 때문에 더 싸지는 부분보다는 더 비싸지게 되는 패키지라는 점이죠. 전체적인 서비스의 리스팅을 볼 때 애플의 고민은 서비스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 구성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지점이었는데요. 서비스 구성 리스트만 쭉 확대해서 본다면 애플이 원하는 중복된 수의 항목이 애플 뮤직과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상대적으로 본다면 아마존 프라임이나 아마존 뮤직에 비해서 최근에 애플 TV는 구독자나 시청률에 대한 수치의 공개나 마케팅도 잘 없는 상태입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올해 초 기준 애플 TV의 구독자는 100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액티브 유저는 500만 명 수준이라는데 유료 가입자 수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이에 다 묶을 수는 없겠지만 프라임 안에 많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죠. 또한 아마존이나 애플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SVOD 쓰시는 분들의 평을 조금 들어본 결과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오리지널 컨텐츠는 넷플릭스가 압도적이란 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비스 부분의 두 번째 변화입니다. 올해 말에 출시될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를 소개한 부분인데요. 요약해보자면 애플워치가 이제는 헬스케어 디바이스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의 운동량 측정 기능과 애플이 이제 앞으로 자체 제작할 동영상 콘텐츠를 접목시켜서 펠로톤 같이 홈피트니스 고객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TV 등을 연계시켜서 생각해보자면 장소에 관계없이 가상 체육관, 한마디로 집안에서 홈피트니스를 즐길 수 있고 유명한 트레이너들의 콘텐츠들도 볼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느 콘텐츠 회사들이 그렇듯 애플의 피트니스 쪽도 AI를 통해 나에게 맞는 운동을 추천해 주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큐레이션 정확도를 가질지, 어느 정도로 나에게 맞춘 정보를 줄지에 대해서는 실제 피트니스가 나온다면 그때 리뷰를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의 얘기로 보자면 심박수나 심전도 등 종합적으로 애플 워치를 통해 트래킹하면서 나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 종류를 추천한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뮤직 구독자일 경우에는 배경음악도 골라서 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애플 소식을 조금 정리해보죠. 애플이 2019년 기준 스위스 시계 산업의 전체보다 더 많은 시계를 팔게 되었다는 소식을 아셨나요? 약 6년의 역사를 가진 애플워치가 스위스 시계의 역사를 넘은 시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신의 소식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애플워치를 소개드릴 때 넣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컨텐츠였습니다. 스위스 시계 브랜드를 모두 합친 판매 대수 2100만 대에 비해서 애플워치가 전 세계적으로 3100만 대를 팔면서 2019년에 그 기록을 넘긴 것이죠. 9월 23일 애플은 인도에 처음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게 됩니다. 인도의 소비자들에게 애플이 직접 애플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애플의 소매 및 직원 부분의 수석 부사장인 네어드레 오브라이언이 이에 대한 자축의 말을 한 바 있으며 팀 쿡도 이전에 해당 소식에 대해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인도 시장은 이제 확실히 주력 시장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아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점차 직접 유통하고 직접 영업하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죠. 마지막 소식으로는 iOS 14가 업데이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느 업데이트가 그렇듯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정보들은 꽤나 너무나 디테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iOS 14 업데이트가 가능해진 디바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보니 2015년에 나왔던 아이폰 6S도 지원된다는 점이 조금 신기하더군요. 오늘은 이렇게 애플 소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